오늘 아우디 전시장에 놀러 왔습니다. 사실 놀러 온 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포르쉐, 맥라렌 차를 약간 구경했는데 오늘 아우디 전시장에 온 거는 제 차를 출고하기 위해서 전시장에 왔습니다. 아우디에서 왜 R8을 만들었느냐? 이유도 중요하거든요. 이 아우디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우디가 야심차게 내놓은 게 바로 R8이에요. 슈퍼카라는 게 어느 브랜드건 쉽게 만들 수 있는 차가 아니거든요.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어야 만들 수가 있죠. R8을 만드는데 아우디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사실. 2007년도에 4.2 V8 엔진을 장착한 R8이 출시가 됐는데 디자인은 너무 예뻤어요. 사람들 시선 막 다 집중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우디가 추구했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라이트의 밑에 그 눈에 그 아이라인 넣는 것처럼 딱 그 라인이 그 2007년, 2008년도 때 정말 획기적이었거든요. 진짜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거 정점을 찍은 게 바로 R8이에요. 구입할 때도 사람들이 엄청 막 열광하고, 야, 이 슈퍼카 디자인이 약간 옛날에 막 투박하고 약간 남성미 넘쳤는데 R8은 야, 여성스럽고 이쁘고 그러면서도 아름답네? 약간 뭐 이런 느낌? RS5에 들어가 있었던 엔진을 R8에 넣었었는데 성능이 좀 약간 부족했었어요. 물론 그게 부족한 성능은 아니었지만 슈퍼카 기준에 비했을 때 약간 2% 정도 아쉬워가지고 시기 아닌 시기를 받았죠. 그래서 아우디가 2009년도에는 폭스바겐 산하 그룹에 같이 있는 람보르기니 V10 5.2 엔진을 가져와서 R8에 넣습니다. 그 이후로 R8이 야 얘는 패션카야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죠. 람보르기니라는 매력적인 슈퍼카 브랜드의 10기통 고유 엔진을 2억 원대 아우디 R8에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환호를 했죠. 슈퍼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억이면 합리적인 거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출시하고, 게다가 또 영화 아이언맨에서 이제 토니 스타크 주인공이 R8을 타고 나오면서 뭐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R8에 열광을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1세대 R8을 사실 탔었거든요. 2011년도에 출고해서 한 4년 정도 탔었죠. 이게 똑같아요. 그럼 왜 갑자기 아우디 R8을 출고를 하느냐, 2세대. 1세대 탔을 때 되게 전 좋았어요. 차라는 게 물론 차의 만족도도 있어야 되지만 그 차를 타면서 생겼던 추억들이 너무 1세대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2세대도 한번 그 추억 한번 되살려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데일리카로 탈 수 있는 슈퍼카가 필요했어요. R8에 제가 원하는 그런 구매 니즈가 아우디 R8과 너무 잘 맞았어요. 게다가 가격도 다른 슈퍼카에 비해서 반값밖에 안 되고, 고장났을 때 AS 서비스도 소모품에서 들어갈 게 없거든요. 엔진 미션 보장 다 되죠. 엔진 오일 쿠폰들도 많이 있죠. AS 서비스가 아쉽다는 소리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그 AS다 직원들, 그러니까 어드바이저들이 외주였는데 지금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예전엔 외주였지만 지금은 직접 고용을 해서 직원이에요. 지금 아우디의 직원이 돼서 좀 더 책임감 있고 확실한 AS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전까지 타던 제가 람보르기니 차량들이 다 붉은색 계열이기 때문에 또 붉은색 계열 타기엔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른 컬러를 선택하는데 그 컬러들이 이제 올해 출시가 됩니다. 아마 다음 달에 지금 출고가 될 것 같은데 그 컬러를 선택하기 위해서 직접 컬러 칩을 확인해보고 눈으로 그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시장에 찾았습니다. 사실 보고 있는 컬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블루 컬러, 아라블루라고 하는 컬러예요. 240만 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드는 컬러인데 펄감이 되게 예뻐요. 화려하고 딱 도로에서도 엄청 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블루 컬러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페라리 488 스파이더를 블루 컬러로 탔었는데 너무 짧게 탔었고, 게다가 블루가 아니라 약간 남색이어서 완전 화려한 블루는 못 타봤었어요. 그래서 이 아라블루도 고민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무광 컬러예요. 되게 유니크한 컬러예요. 뭐냐면 맷 그린이라고 하는 무광 그린 컬러거든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850만 원. 무광 그레이는 조금 있어요. 무광 그레이, 무광 화이트는 좀 있는데 무광 그린이라는 거였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광 그린이랑
이 아라블루랑 두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특별한 컬러를 원하냐면 R8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성능도 좋아서 국내에 많이 팔려요. 되게 도로에 많이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슈퍼카 치고는 물론 세단처럼 막 떼비는 게 지을 정도 많지는 않지만 슈퍼카 치고는 조금 많은 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조금 더 독특한 컬러를 선택하고 싶어서 욕심 아닌 욕심에 그래서 지금 이 컬러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무슨 컬러가 좋을지. 아직까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컬러로 할지, 이걸로 할지, 아라블루로 할지, 맥 그린으로 할지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댓글로 둘 중 컬러 중에 뭘 선택하는지 댓글에 이 컬러로 한 게 많다. 뭐 아라블루로 하세요. 그게 많으면 아라블루로 선택을 해서 출고를 할 거고 맷 그린으로 해서 출고하세요. 이렇게가 더 많으면 맷 그린으로 출고할 거예요. 이제 가끔 이제 댓글로 뭐 딴 거 출고라 이러면은 그냥 강냉이 털리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선택 한번 해주세요. 아 꼭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색깔 뭐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아 화이트에 뭐 이런 거 이래 꼭 있다니까 그런 거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컬러 중에 선택을 하면 제가 그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댓글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제가 한 분을 뽑아서 출고하는 날 이제 같이 이제 출고장에 같이 가서 구경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같이 드라이브를 떠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이렇게 이벤트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디 R8을 12월 계약자까지만 해서 두바이를 보내줘요. 그냥 두바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우디 R8을 타고 두바이 서킷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되게 이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이죠. 왜냐면 그냥 두바이 간다는 것도 두바이에서 서킷을 탄다는 것도 힘든데 그 서킷을 R8을 타고 돌아? 야 이건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이에요. 근데 그거를 12월 계약자들 한해서 보내줍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가죠. 뭐 혜택이라고 하면 뭐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그 다음에 두바이 오토드롬 모터스포츠 경기장에서 직접 아우디 R8을 타고 돌아간 서킷을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알카스르 호텔 묵숙박, 그리고 뭐 오프로드도 있어요. Q7으로 오프로드 사막 체험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혜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3월 달에 갔다 와서 한번 또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보면 보이는 것처럼 아우디 R8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시승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좀 있으면 출고를 하는데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애틋함? 이 차를 내가 딱 출고해서 딱 처음 이렇게 딱 만져보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걸 원해서 사실 시승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데 또 이렇게 사람 마음이란 게 또 그렇더라고요. 한번 또 타보고 싶고 뭐 이래가지고 요 시승차를 한번 타보고 간단하게 이제 아우디 R8을 시승을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디자인의 변화가 생각보다 커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라인 자체가 가로로 돼 있어요.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세로로 바뀌어요. 이 라이트 디자인도 요렇게, 그릴도 요렇게, 좀 약간 디자인 자체가 가로에서 세로로 넘어왔다. 요 이 범퍼 디자인, 요 이 라인들 있잖아요. 요게 1세대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요 그릴 사이가 되게 좁았어요. 한 요 정도 돼서 좀 더 라인 자체가 샤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면부가 뭐 세련되다 뭐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2세대는 이거를 조금 더 여기에 볼륨감을 넣었어요. 라인이 좀 더 들어갔어요.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여기를 조금 더 멀리 거리를 두면서 여기에 볼륨감을 더 줘가지고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둔탁한 느낌인데 실제 정면으로 딱 보면 볼륨감이 엄청나요. 특히 이 라디에이터의 전체적인 이 나와 있는 이 볼륨감이 이 차의 전체의 느낌을 더 슈퍼카다운 느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릴 같은 경우도 약간 벌집 모양 닮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막혀 있고 이 밑에는 뚫려 있어서 아래로 공기가 들어가 차가 더 낮아지는 다운포스를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휀다랑 본넷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열게 되면 같이 열려요. 이 전체가 다 들리죠, 이렇게? 약간 그 조개의 그 입 열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근데 이게 다 생산 단가가 더 비싸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자체가 생산 단가도 비싸고 앞에 트렁크는 이 차도 미드십 차량이기 때문에 전면부 본넷이 트렁크로 돼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넓어서 수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사실 없고요.
자, 넣는 거 닫고. 1세대도 이 숄더 라인이 살짝 조금 약간 볼륨감이 있었는데 2세대는 더 심해요. 더 튀어나오고 더 굴곡지고. 그리고 손잡이가 1세대는 여기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 있어서 이렇게 약간 당기는 거였는데 여기에. 근데 2세대로 넘으면서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볼륨감을 더 주면서 손잡이를 이 안으로 집어넣은 거죠. 카본 사이드 블레이드는 이제 R8의 이제 아이덴티티인데 아우디 R8만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좀 디자인적으로 바뀐 게 있어요. 1세대는 여기 이렇게 연결이 있었거든요. 2세대는 여기를 분리했어요. 앞과 위와 아래를 나누면서 약간 두 개로 나눴죠, 사이드 블레이드를. 그래서 훨씬 더 유니크한 느낌도 나고, 2세대는 여기에 와일드를 좀 죽이고 뒤 휀다에 더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를 더 날렵하게 깎아가지고. 1세대는 약간 여기 둥그스름하거든요. 여기도. 이 2세대는 더 슈퍼카다운, 좀 엉덩이가 커 보이는 약간 넓적지근한 느낌을 많이 살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R8은 우리나라에 저기 인디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옵션들이 있는 이 스탁차만 출고를 해야 되는데 거의 풀옵션이에요, 사실은. 사이드 밀러 카본이고 세라믹 브레이크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휠 옵션 들어가 있고, 요 프론트 립도 지금 카본으로 돼 있죠. 요거 다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 리어 스포일러, 이 부분도 역시 원래는 다 옵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카본 디퓨저 역시도 카본으로 돼 있고. 뭐 엔진룸 쪽을 보면 디테일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룸 여기 이게 되게 열이 빠지는 부분인데, 1세대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개방이 돼 있어서 물이 안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물론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저기 위에 앞에 약간 커버 같이 만들어 놔서 물이 약간 흐르게 만들었어요. 엔진룸으로 안 들어가고 흐르게 만들어 놓고, 이런 그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이런 부분도 여기 예전에 이렇게 막혀 있었거든요, 1세대는. 근데 이 부분이 다 뚫려 있고, 엔진룸을 한번 열게 되면 엔진룸 연대가 여기 있거든요. 뒤에 다 미드십 차량들은 사실 여기 달려 있어요, 이 뒤편에.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들, 맥라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엔진룸을 열게 되면, 왜 자동이야 이거? 인가? 나 이거 잠깐만 다시. 자동이네. URC 이거. 자동인데요? 1세대 자동이 아니었거든. 이야, 간지나는데? 어쨌든 이 문을 열면 이게 유리만 열려. 이제 이전 1세대는 여기 이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열렸거든요. 되게 컸어요. 근데 그냥 딱 간단하게 그냥 유리 쪽만 떡 하고 열리네요. 그 엔진 모양은 이전물이랑 똑같네요. 1세대도 마찬가지고 스포일러 안 달리면 여기가 가변식이에요. 속도가 뭐 80 이상 되면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가변식 스포일러인데, 여기 고정식 스포일러가 달리면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라인 자체가 다 세로로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1세대와 달리 2세대의 이 엉덩이 디자인이 되게 빵빵해요. 1세대도 약간 빵빵했는데 약간 둥글둥글 하면서 약간 빵빵한 느낌이었다면, 2세대는 빵빵하면서 약간 각져 있어요. 약간 람보르기니 느낌도 많이 나고. 사실 후면부 디자인은 압도적이에요, 2세대가. 자, 이제 우리 한번 간단하게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세대와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내가 많이 예뻐졌어요.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죠. 일단 운전석 그 볼륨감들, 이 안에 있는 인테리어 자체가 운전석이 이렇게 운전자를 감싸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죠. 디자인이,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슈퍼카 브랜드의 이 모든 차들 통틀어서 이 디자인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디자인도 예쁘고, 이 핸들에 특히 이런 버튼들이 되게 좋아요.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계기판은 넘어왔어요. 이 핸들에서 모든 거 다 조정해요. 물론 여기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버튼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핸들에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계기판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나오기도 하고, 이걸 바꿔서 모양을 또 바꿀 수 있고요. 이거 내비게이션이 좀 아쉬운 게, 이게 독일에서 만든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랑 호환이 잘 안 돼요. 화면, 이게 독일에서 사용했을 때 되게 좋거든요. 약간 우리나라의 정보가 많이 안 들어있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있는 걸 호환하면 어떠냐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 예전에 제가 타던 CLS63AMG가 우리나라에 쓰던 내비랑 제휴를 없는데 터치도 잘 안 먹고 잘 고장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약간 운전석이 약간 조종석 같아요. 약간 비행기 조종석 같이. 이거 비행기 막 레버 있죠. 비행기 레버 같아. 막 이륙하라고 막
디지털 계기판이 없어지면서 되게 시원시원해요. 그냥 딱 봤을 때도 막 처음에 약간 어색했는데 시원시원하고 이런 디테일 봐봐요. 이런 이 버튼들의 디테일이 정말 너무 예뻐요. 만졌을 때 이런 터치감이라든지 조작감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품질, 마감 품질 되게 뛰어나고. 그리고 1세대랑 마찬가지 1세대 여기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여기 지갑 꽂아놓고 막 핸드폰 이렇게 놓고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2세대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또 수납 공간이 여기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 1세대가 스마트 키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키를 똑 하고 빼면 여기 키가 똑 나가지고 여기 돌려 이렇게 넣는 건데 2세대는 스마트 키로 넘어왔죠. 그리고 공간이 스마트 키 둘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면 되는 거고. 그리고 1세대는 이게 파킹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P 모드가 없어서 람보르기니처럼 중립에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당겨야 됐는데, 그것도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니라 일반식이라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사이드 당겼어야 됐는데, 이게 약간 1세대 때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뭐냐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는데 조금 턱이 높은 데는 그게 밀린다든지, 2세대는 이게 파킹 브레이크가 P 모드가 있고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이제 한번 출발해 볼까요? 2세대는 4가지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드라이브 셀렉터를 통해서 모드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도 있고, 이제 운전자가 세팅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자동으로 놓고 달려보겠습니다. 되게 1세대도 물론 데일리 슈퍼카를 표방하고 나온 차지만 운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승차감도 딱딱하고 노면에 있는 충격들을 운전자에게 바로바로 보내가지고 약간 데일리 슈퍼카로 타기, 물론 그 당시 나온 차들 중에서는 좀 편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불편해요. 타이어도 광폭이고 핸들이 너무 무거워요. 진짜 주차할 때 막 진짜 막 무파워 핸들 누르는 것처럼 막 낑낑거리면서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2세대는 일단 핸들링이 되게 좋아졌어요. 너무 가볍고, 그다음에 원할 때 또 묵직해져요. 고속에 올라갔을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런 디테일의 변화가 되게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좋아졌냐 했더니, 이전 1세대 같은 경우나 예전 같은 경우는 아우디가 스티어링 휠의 조작, 그리고 마그네티서스 쇼바들이 외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외주에서 생산된 거를 받아서 이제 아우디 내부에서 조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이런 그 핵심 부품들, 마그네티서스, 뭐 쇼바, 스티어링의 이 핸들링을 담당하는 이 파츠들을 직접 아우디에서 생산해요. 핵심 만드는 그 엔지니어들이 이런 부품을 전담하기 때문에 이 성능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늘어나요. 그걸 진짜 실제로 느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아우디 R8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신형은 못 타봤는데 A6, A5, 뭐 A7들 신형들도 일반 세단들, 그리고 같은 동급 이전 모델, 뭐 A7 이전 모델 비교했을 때도 한계치 속도가 몇 킬로, 1, 2km씩 늘어났어요. 1, 2km 늘어나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 다른 차에 비해 한 세대 더 진보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잔고장이라고 하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쇼바가 잘 터졌어요. 마그네틱서스가 잘 터졌는데,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일단 개선은 됐어요. 똑같은 마그네틱서스가 들어가는데 내구성이 훨씬 좋아지고 더 성능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는 게 이런 움직임이에요. 일반 그 컴포트 모드에서는 되게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끼게 해줘요. 진짜 세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되게 편안해요. 그냥 약간 조금 차가 낮은 세단을 타는다는 느낌? 이런 느낌 좀이 들 정도로 되게 부드럽고 편안해요. 근데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게 되면 바로 악셀이 무거워지면서 승차감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바로 이 스포츠 배기가 열리죠. 이런 세팅이 2세대 마그네티서스가 더 똑똑하고 더 매력적이에요.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움직임 자체가 틀려져요. 그래서 좀 더 마그네틱 서스가 똑똑해졌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일리에 이제 포커스를 준 거죠. 여기에서 또 이러다가 컴포트 모드를 두면 부드러워져요. 변속 충격도 거의 없고 RPM도 많이 안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죠. 이 아우디 R8을 아까 계속 지금 이게 이 차가 만들어진 게 약간 편안하게 일상생활 즐길 수 있는 슈퍼카예요. 그래서 연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린더 컷이 들어가요. 실린더 온 디맨더.
뭐냐? 평상시에는 10기통을 사용하다가 일정 연비 주행을 일정 부분에서 나머지 5기통을 죽여버리고 5기통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 효율이 극대화되죠. 1세대도 연비 되게 잘 나왔어요. 막 연비 주행하면 리터당 10km도 막 나오고 했는데 2세대는 아직 제가 지금 이 차를 출고 안 받아서 이제 비교하긴 뭐하지만 만약에 출고했을 때 연비 주행을 하면 1세대보다는 더 연비 효율이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력 주행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가속 페달을 밟고 RPM이 올라가다 일정 RPM을 유지하게 되면 기아가 딱 빠지면서 이걸 유지해줘요. 그러면서 연비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실린더 온 디맨더, 타력 주행 이런 걸 이용을 하면 연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더 일상생활에도 한층 더 가까워지죠. 람보르기니 우라칸과 비교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전 1세대는 이전 사용하던 V10 5.2 엔진을 가져왔다고 얘기했는데 디튠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똑같아요. 똑같이 610마력 게다가 똑같은 셋시. 이전 1세대는 알루미늄에 우라칸은 약간 카본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셋시까지도 똑같아요. 거기에 4륜 구동 듀얼 클러치 다 똑같죠. 그래서 출력이 똑같아요. 퍼포먼스도 똑같고 그냥 껍데기만 진짜 얘기하면 껍데기만 달라요. 그냥 뭔 차이를 뒀냐? 그 아우디 RS 같은 경우는 LDS가 빠져요. 후륜 조향을 도와주는 그 시스템이 빠져서 우라칸보다는 조금 더 쫀득한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아요. 물론 이것도 되게 빠르고 움직임이 좋은데 여기서 또 드라이브로 바꾸게 되면 바로 이렇게 즉각적인 움직임들 되게 빨라요. 그냥 순식간에 속도가 벌써 100을 넘어가고 극한까지도 운전이 속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즉각적인 이 서스펜션의 조정, 핸들의 무게, 악셀의 반응, 이 조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다시 컴포트보드 바꿔. 나도 모르게 이걸 자꾸 다이나믹을 바꾸게 되면 나도 모르게 리뷰 까먹고 그냥 달리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어쨌든 우라칸과 비교를 했을 때 LDS라는 기능이 빠집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둔 거죠. 우라칸에 조금 더 운전에 대한 그런 재미남, 그럼 쫀득한 차를 컨트롤했을 때 더 예민한 느낌이 우라칸이 더 좋게 만들려고 한 거죠. 하드하면서 약간 슈퍼카 감성에 더 가깝고 슈퍼카에 더 가까워요. 감성 자체 슈퍼카 포커스를 맞췄어. 근데 R8 같은 경우에는 편안해요. 편안하면서도 약간 데일리에 더 포커스를 맞춘 차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차가 같은 엔진, 같은 셋이, 같은 미션을 공유한다고 해도 찼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배기음도 1세대랑 똑같아요. 1세대 배기음이랑 바뀐 게 없어. 람보르기니에 가까워지지 않았어. 그냥 같은 엔진이지만 이 배기음 자체도 그냥 아우디 R8이야. 1세대랑 똑같아.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약간 앙칼지면서 약간 고 배기음을, 고 하이톤의 그런 음색을 뽑아낸다면 R8 같은 경우는 중저음 위주로 해서 약간 낮게 깔려요. 우라칸이랑 이게 딱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R8이랑 독일 네카줄륨에 있는 별도의 공장에서, 그러니까 아우디 가장 그 엔지니어들, 에이스인 엔지니어를 모아놓고 그 네카줄륨 별도의 공장에서 같이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우라칸은 15대, R8은 30대 정도가 이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같은 차라고, 진짜 껍데기만 다르게 보면 돼요.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 계속 얘기했지. 이게 지금 데일리카 위주로 만들어진 세팅인데 이 버켓 시트 도대체 이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우디 R8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이 차가 데일리카로 만들어지면 이게 물론 서킷에서 달려도 굉장히 되게 운전이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게 지금 평상시에 탈 수 있는 일상생활에 포커스를 맞춰줘서 나온 일상 데일리카 슈퍼카인데 이 버켓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 앞으로 움직이는 거 레버도 이거 수동이에요. 수동. 이거 너무 아쉬워요 사실. 게다가 이게 등받이 조절이 안 돼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되게 피곤해요. 이게 사실. 이 아우디 R8에 버켓 시트를 넣었냐, 또 이유도 있죠. 사실은 이게 뭐냐, 이게 기본 시트예요.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봤을 때 버켓 시트라 그러면 물론 다른 브랜드에서 더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그 브랜드들도 있어요. 실제로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버켓 시트를 넣으면 돈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 R8 같은 경우는 이 레카로 시트가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동 시트를 넣으려고 하면
미국 달러로 6,000달러, 우리나라 돈 한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아우디 코리아에서는 외관에 보여지는 거는 카본 거의 풀옵션을 가까이 넣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원가를 낮추지 않았냐.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전동 시트보다는 이 레카로 시트가 더 있어 보이거든, 더 비싸 보이거든. 그래서 모를 거라고 생각해 넣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은 이게 컨셉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런 좀 아쉽고, 우라칸과 뭐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우라칸과 느낌 자체가 틀려요. 이게 엔진의 회전 질감이 우라칸보다는 약간 좀 더 정제돼 있어요. 우라칸은 조금 더 약간 직관적으로 약간 밟았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우라칸은 물론 다이나믹 모드를 뒀을 때도 우라칸과 조금 약간 그런 엔진의 회전에 대한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약간 조금 루즈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에요. 좀 차별화를 두죠. 물론 출력이나 이런 성능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화가 있다는 걸 살짝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를 통해서 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 그리고 눈이 덮인 노면에 따라 쿼트로 드라이브 마찰 개수를 조정을 해서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눈이 미끄러운데 악셀을 밟았다고 이 바퀴에 전달된 동력이 강하면 차가 바로 미끄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모드를 통해서 조금 더 유하게 바퀴로 전달되는 이 출력을 좀 더 부드럽고 유하게 넣을 수 있는 그 세팅 자체를 운전자가 이 퍼포먼스 통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세대 아우디 RAC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지션에 있는 차입니다. 2억 원 언저리 있는 가격으로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에 게다가 매력적인 아우디만의 디자인, 완성도 높은 세팅, 상시 4륜 구동 시스템 등 정말 매력적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경쟁자들 중에 이 자연흡기 엔진을 채택하고 2억 원대에 있는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포르쉐도 터보 엔진이죠. AMG GT도 터보 엔진이에요. 디자인도 매력적이고 성능도 훌륭하고 이 가격대에서 견졌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에 이만한 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우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구장에 대해서 뭐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1세대 때는 쇼바가 잘 터졌어요. 마그네틱서스가 잘 터져서 제가 4년 정도 타면서 한 8번 정도 터졌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이 마그네틱서스가 개당 한 500만원 정도 했는데 8번 터졌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유상으로 수리를 했으면 엄청난 돈이 들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무상 수리가 돼가지고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2세대로 넘어오면서 같은 마그네틱 서스가 들어갔지만 좀 더 진부하고 내구성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한번 그건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냉각수 쪽이 잘 터졌는데, 냉각수 통이 잘 터졌는데 그것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고 그 외에는 문제 일으키는 게 없으니까 직접 한번 제가 출고를 해서 타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